예순을 넘기고 나서도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든든함을 깨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순 이후의 돈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지탱하는 바닥입니다. 그 바닥을 한 번이라도 들어 올리면 무너지는 건 천천히 시작되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처음엔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인간관계에서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 중 지금 당장 줄여도 되는 돈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을 정확히 구분하고 계십니까?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부터 노후는 계획이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에 그 위험이 가장 커진다는 점입니다. 몸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고 나는 아직 판단력도 멀쩡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친구 부탁을 들어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혹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움직입니다. 그 순간에는 잃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현명한 선택 같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3년, 5년이 되면 그때의 결정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내가 건드린 그 돈이 사실은 내 존엄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순 이후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이 흔들렸을 때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생존의 원칙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예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오라고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채널이 계속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누군가의 노후를 실제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잠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순대 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제조 현장과 관리 파트를 오가며 35년을 버틴 사람이었지요. 회사에서는 성실함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늘 먼저 나와서 정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말보다 행동으로 인정받는 타입이었습니다. 퇴직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박 씨도 정년을 조금 남겨두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박 씨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박 씨가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연금과 위로금이 합쳐져 그렇게 되었지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통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는 데는 버틸 수 있겠다. 큰 욕심만 내지 않으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박 씨에게는 더 절박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비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만 박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 후로 혼자 사는 생활은 외롭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박영수라는 사람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나던 때 박 씨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후배 이정훈 씨였습니다. 박 씨가 대리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후배였고 박 씨가 부장이 된 뒤에도 같은 부서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원래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큰 소리치는 타입도 아니고 아부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시키는 일은 정확히 해내는 사람. 박 씨는 그런 정훈 씨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훈 씨는 말했습니다. 부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박 씨는 반가웠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사람 만날 일이 줄었거든요. 둘은 역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정훈 씨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고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박 씨는 놀랐습니다. 왜, 너 자리 잡았잖아.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도 너는 괜찮지 않았어? 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해 보려고요. 고깃집이요. 동네에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박 씨는 후배의 용기가 대견했습니다. 준비를 오래 했을 거라 생각했고 마음 한편으론 젊어서 도전하는 게 맞지 싶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나 보다. 정훈 씨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사실은 1년 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그 다음 말이 뭔지 이미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합니다. 정훈 씨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부장님, 6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딱 1년만요. 1년만 지나면 자리 잡을 거고 그때부터는 매달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자도 당연히 제대로 드릴 거. 박 씨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박 씨에게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지탱할 안전망이었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요즘 장사 힘들다던데? 정훈 씨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했습니다. 매출 시뮬레이션도 했고 원가랑 인건비, 월세 다 계산해 봤습니다. 남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아니면 이런 부탁드릴 분이 없습니다. 저 부장님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 말이 박 씨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한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박 씨에게는 그 한마디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결국 조건을 걸었습니다. 차용증은 써야 한다. 가능하면 확실하게. 정훈 씨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공증도 하겠습니다. 이틀 뒤 박 씨는 통장에서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정훈 씨는 차용증을 써왔고 상환 기한과 이자 지급 방식도 적었습니다. 도장도 찍고 신분증 사본도 같이 건넸습니다. 박 씨는 그 종이를 보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성실한 친구니까. 처음 한 달은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훈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부장님, 오픈했습니다.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고기 대접하겠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잘 돼서 다행이다. 2달이 지나 박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자리는 괜찮았고 손님도 있었습니다. 오픈빨인지 동네 손님인지 회식인지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땀을 흘리면서도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 챙기면서 해. 그런데 3달째부터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장사는 어떠냐? 정훈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각보다 힘드네요. 인건비도 크고요. 월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6달이 되었을 때 박 씨가 가게에 다시 갔을 때 정훈 씨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아, 돈은 계획대로 가능하겠냐? 정훈 씨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1년은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장사가 들쭉날쭉해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꼭 갚겠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불안이 확 들어왔지만 이미 돈은 나갔고 정훈 씨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더 몰아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약속은 약속이다. 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조건 갚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박 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약속한 기한이다. 전화를 받은 정훈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게가 적자가 큽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왔고 회식도 줄었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진짜 죽을 맛입니다. 박 씨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묻고 싶었습니다. 일부라도 갚아줘라. 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 정훈 씨 목소리가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장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월세 내고 고기값 결제하고 카드 돌려막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저는 진짜 끝입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박 씨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다.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계획이라도 써서 보내라. 정훈 씨는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되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기는 싸늘했고 직원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가게는 사라졌습니다. 간판이 내려가 있었고 내부 공사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엔 받지 않았고 몇 번 더 걸어서야 통화가 됐습니다. 정훈아, 가게 왜 없어졌냐? 정훈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문 닫았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내 돈은? 정훈 씨는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랑 원상복구 비용 떼고 나니까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권리금도 급하게 넘기다 보니 포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 씨는 전화를 더더욱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으면 일용직하면서 버텨요. 배달도 해요. 저도 죽겠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씨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놀라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자는 말이 이어졌고 며칠 후 결과는 전립선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수술과 치료, 추적 검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박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 씨가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을 때 현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퇴직금 가운데 6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은 채 묶여 있었고 생활비로 줄어든 돈도 있었습니다. 잔액은 줄어들어 있었고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속 공포였습니다. 내 통장에 구멍이 났다는 공포는 실제 금액보다 더 사람을 조여옵니다. 박 씨는 그 공포 때문에 치료 선택에서도 흔들렸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는 대신 돈을 아끼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처럼 굴게 만드는 게 공포입니다. 박 씨는 결국 밤늦게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만 가던 전화가 그날은 연결됐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정훈아, 나 암 진단 받았다. 수술해야 한다. 제발 내가 너한테 준 돈 중에서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겠냐? 1,000만 원만이라도. 전화기 너머에서 정훈 씨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돈이 없습니다. 가게 망하고 빚만 남았어요. 카드값도 못 막아서 저도 끝입니다.
박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 믿고 준 돈이다. 나 지금 아프다. 그때 정훈 씨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장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부장님이 아픈 거 안타깝지만 저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하시면 저는 진짜 끝입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차용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훈아, 차용증 있잖아. 정훈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부장님, 그거 들고 뭐 하실 건데요? 소송하면 부장님만 변호사비 나갑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압류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훈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부장님, 우리 사이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부장님이 그러시면 저도 부장님을 좋게 기억 못합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실했던 후배, 착해 보이던 사람, 말이 적고 점잖던 사람. 그런데 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넘어가는 순간 관계의 규칙이 바뀐다는 것을. 더 무서운 건 심리입니다. 처음엔 미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은 바뀝니다.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어디선가 만들어내야 하는 돈이 됩니다. 그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뒤집습니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피해자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결국 빌려준 사람은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전화 한 통이 전쟁이 되고 통장 잔액은 숫자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박 씨는 치료를 받는 내내 통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돈이 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집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정태옥 씨는 작은 철물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공장이었지만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굴렸습니다. 월급을 밀린 적도 거의 없었고 거래처 신용도 탄탄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정 씨는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태 적당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노후의 중심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고생 많이 했잖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39, 결혼했고 아이도 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 씨는 놀라면서도 응원했습니다. 그래, 무슨 사업인데? 민수는 온라인 판매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민수는 뜸을 들이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시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예 이전은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무섭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 민수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서류상으로만 필요해요. 집은 평생 아버지 거고요. 저는 대출만 받고 사업하면 돼요. 잘 되면 1년 안에 대출 갚고 명예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잖아. 서류상으로만 필요하다잖아. 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손 벌리지 않을게요. 저 지금까지 크게 속 썩인 적 없잖아요. 일주일 뒤 정 씨는 아들과 함께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집 명의는 민수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1년 안에 명예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정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되돌릴 수 없는 문을 하나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돈이 손에 들어갔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반년 정도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끔 찾아와 주문이 들어온다. 반응이 좋다고 말했고 아내도 안심했습니다. 봐요, 당신이 괜히 걱정했잖아. 하지만 1년이 되었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지. 대출은 명의는 민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정화 단계예요. 지금 갚으면 운영 자금이 부족해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 씨는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가족이고 아들이고 조금만 덜하는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되었을 때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안 돼요. 아버지가 당분간 이자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를 내가? 민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정말 힘들어요.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조금만요. 정 씨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를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정 씨는 매달 이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생활비에서, 저축에서, 남겨둔 여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 씨의 삶은 작아졌습니다. 외식은 줄었고 병원도 미뤘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원금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사업이 잘 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되었을 즈음 민수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상환을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대요. 다행히 집값이 조금 올라서 대출 상환하고도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아버지 전세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내 빚을 갚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도 제대로 못 받아요. 지금 파는 게 최선이에요. 정 씨는 그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소유권은 오직 이름 하나로 결정되었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류 위에서는 이미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한 달 뒤 집은 매물로 나왔고 2달 뒤 팔렸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팔렸어요. 전세 알아봤어요. 작은 빌라인데 괜찮아요. 정 씨는 물었습니다. 남는 돈은?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장 갚아야 할 급한 빚이 있어서요. 그건 제가 쓰고 전세만 마련해 드릴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 씨와 아내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모은 가구의 절반은 처분해야 했고 추억도 함께 버려야 했습니다. 이사 당일 정 씨는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생활을 복구해 주지 않습니다. 집이 줄어든 만큼 자존심도 줄어들고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몇 달 뒤 민수는 연락을 끊듯 뜸해졌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이 키우고 빚 갚느라 빠듯해요. 정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얼굴을 보기도 껄끄러워 통화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 씨 부부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올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식을 믿지 마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당신 손에 있지 않다는 것. 소유권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결정됩니다. 자식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을 주인이 아닌 거주자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자식의 가정에 큰일이 생기면 재산은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살 권리를 잃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순 이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돈, 내가 누군가에게 눈치 보지 않게 해주는 돈,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유지하게 해주는 돈. 그 돈이 줄어드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빠르게 가벼워지고 동시에 위험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섭지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큰 실수 한 번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체면 때문에 새는 돈을 끊으셔야 합니다. 모임에서 늘 먼저 계산하는 습관,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좀 더 낼게가 멋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그 멋이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기대는 관계가 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흘러나가는 지원금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 습관처럼 이어진 송금,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남은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이 말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이 끊겨야 자녀의 삶이 움직입니다. 계속 주는 것은 사랑으로 포장되지만 결과는 의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삶의 책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자는 겁니다. 셋째, 빌려주고 돌아오지 않는 돈의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고 이름으로 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차용증은 현실에서 힘을 잃습니다. 돈 때문에 끊어질 관계라면 돈을 빌려주고 끊기는 것보다 애초에 거절하고 끊기는 편이 훨씬 덜 아픕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를 걸 만큼의 관계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넷째, 건강을 미루는 돈 계산을 오늘 끝내야 합니다. 검사비 아끼고 약값 아끼고 치료를 미루는 순간 그 돈은 몇 배로 돌아옵니다. 노후에서 가장 비싼 선택은 싸게 하려다 늦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략은 미래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싼 선택이 안전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치료든 집수리든 보험이든 식품이든 싼 선택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돈도 시간도 선택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이제 풍요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존엄을 지키는 것, 내 삶을 남의 표정과 남의 허락에 맡기지 않게 하는 것, 그 방패를 스스로 허무는 순간 남는 건 후회와 불안입니다. 그럼 돈이 지켜주는 존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돈은 아플 때 말이 줄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치료가 회복이 빠르고 예후도 좋습니다. 다만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이 더 잘 듣습니다. 그때 그걸로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돈이 지키는 존엄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치료 앞에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은 종종 삶의 질을 바꿉니다. 둘째, 돈은 눈치 보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자녀 집에 갔을 때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눈치 보는 노후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면 방문을 해도 당당하고 도움을 주고 싶을 때도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셋째, 돈은 선택권을 지켜줍니다.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이 모든 선택이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돈이 없으면 상황이 정하고 타인이 정합니다. 그것이 가장 서러운 노후입니다. 돈이 있다는 건
화려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이 평온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타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장 먼저 끊겠다고 마음먹은 돈 하나를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작게는 모임에서의 과한 지출일 수도 있고, 습관적인 송금일 수도 있고, 무리한 보증이나 빌려주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고 서로에게 경고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거절하는 것도, 친구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평생 베풀고 양보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낯선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또 다른 부탁과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행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